자, 지금부터 그러면, Private Wealth Management로 넘어갑시다. 교재가 북2네요, 북2.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시험 칠 때 모닝 세션에서 딱 첫 번째 문제 딱 넘기게 되면 나옵니다. 첫 장 딱 넘기게 되면 문제가 탁 튀어나와요. 그리고 얘가 Behavioral Finance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같이 잘 나오니까 그 두 개를 갖다가 구분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Behavioral Finance와 Private Wealth Management는 그냥 같은 거다. 하나의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통으로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하십니다. Private Wealth Management가 나오는 주제가요. 좀 보면은 포메이션이 일종의 좀 정형화되어 있는 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포메이션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데 그 포메이션 속에 뭐를 담을까는요 조금씩은 이제 해마다 다릅니다. 자, 일단은 이 목차를 잠깐 보세요. 목차. 목차가 맨 앞 페이지에 보니까 Reading and Learning Outcome Statement가 있는데 거기 보세요. Readings and Learning Outcome Statement에서 Study Session 4하고 Study Session 5가 저랑 같이 공부할 분야들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8챕터에 Managing Individual Investor Portfolio라는 게 있잖아요. 이 8챕터는 무조건 시험 나와요. 요게 베이스입니다. 이게 큰 빅 프레임이에요. 빅 프레임. 요 전체 저랑 공부하는 챕터가 5가지잖아요. 5가지 챕터 중에 제일 중요한 챕터 말해보세요. 맨 첫 번째 챕터입니다. 8챕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큰 문제들이 있잖아 나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로 주어지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답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가 여기 8챕터에 나오는 요 내용대로 시나리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8챕터가 일단은 큰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고 이 8챕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시나리오 속에 보면은요 나머지를 물을 수 있는 예컨대 9번, 10번, 11번, 12번 이런 거를 물을 수 있는 좀 세부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지치기처럼 양념처럼 이렇게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8번은 그러니까 무조건 디폴트로 나오고요. 8번 챕터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럼 양념처럼 뭔가 섞어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시나리오 속에다가 어떤 주제를 집어넣을까? 8번 주제 집어넣을까? 9번 주제 집어넣을까? 10번, 11번 주제 넣을까? 어느 거 넣을까? 12번 주제. 이거는 it depends. 출제자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나왔고 어떤 때는 이게 나왔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자 8번 챕터가 가장 베이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챕터라고 했잖아요. 이 8번 챕터와 관련해서 대단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9번 챕터에 보니까 9번 챕터는 텍스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세금 이야기. 자, 개인자산 관리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작은 사람이라고? 돈 많은 사람이야. 돈 많은 사람들은 뭐가 제일 관심일까요? 세금입니다. 세금. 가능하면 세금 작게 내고 싶어요. 그래서 텍스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텍스는요. 소득세 얼마입니다. 부가세 얼마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전부 다 인베스트먼트 리턴에 대한 텍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해가지고 나는 세금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고요. 이 세금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손으로 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챕터는. 두 번째 챕터는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시험에는 그렇게 빈도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9번 챕터는 그냥 테크니컬합니다. 손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좀 테크니컬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이 챕터 자체는. 좀 귀찮은 챕터인데 계륵 같은 챕터입니다. 계륵 같은 챕터. 안 할 수도 없고 뭐 하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의 출제 빈도는 그렇게 썩 높지는 않고 이런 챕터예요. 그 다음에 10번 챕터가 Estate Planning in Global Context. Estate Planning, 상속 설계거든요. 상속 설계. 자, 이거 상속 설계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속 설계 따위는 할 필요가 없어요. 고인 컨설팅인데 무슨 상속 설계를 해요.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상속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이걸 갖다가 내 부를 갖다 이전하고 싶은데, 트랜스퍼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트랜스퍼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상속할 때는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 9번 챕터에서 했던 텍스와 관련 게 조금 백그라운드로 깔려서 10번 챕터에서 계속 전개가 됩니다. 세금 이야기까지 합쳐가지고 가능하면 세금을 가장 좋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탈세하면서까지는 아닐 거고 절세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게 되면 세금을 제일 작게 내면서 이걸 갖다가 나의 자손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요 주제 중에, 에스테이트 플래닝 이 주제 중에서 옛날에 이거 시험 나올 가능성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증명 하나 해준 게 있는데, 증명. 그 커리큘럼북에는 증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증명한 게 있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들, 그동안에 소외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이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했던 것들이 한 번씩은 조금 다 튀어나왔어요, 지금은. 자, 나중에 에스테이트 플래닝 할 때 그거 한번 이야기 해볼 거예요. 상수 설계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질문 이런 겁니다. 도대체 뭘 이야기한다는 거지? 자, 지금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은 사람은 없겠지. 뭐 누구나 죽을 거라고. 죽게 되면은 가지고 있는 부를 자신한테 챙겨줘야지. 어차피 죽게 될 텐데 내가 죽을 때에 물려주는 게 좋을까? 지금 당장 양도하는 게 좋을까? 지금 당장 내가 자식한테 내가 들고 있는 돈을 갖다 양도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죽을 때 상속하는 게 좋을까? It depends. 좀 다른데, 그게. 양도세 하나도 안 내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낸다.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 하나도 안 내야 됩니다. 상속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면 뭐 하는 게 좋아, 이제? 양도하는 게 좋지 뭐, 세금 안 내니까. 근데 양도세와 상속세를 같이 내야 된다면, 양도세도 내고, 양도세도 냅니다. 양도를 하더라도, 상속을 하더라도 상속세 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세율 비교해야지, 이제, 세율 비교.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투자 호라이즌이 있잖아요. 투자 호라이즌.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 호라이즌이 있잖아. 그 호라이즌 동안에 자식이 돈을 들고 있는 게 좋을까? 내가 들고 있는 게 좋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주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되셨나요? 양도하지 않고 내가 돈 들고 있으면 내가 투자 수익 얻어들인 건 내가 세금 낼 거야. 근데 양도세를 물고 자식한테 물려줬는데, 그러면 자식이 그 돈을 가지고 자식이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식도 뭔가 세금을 또 낼 거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아버지는 세율이 되게 높고 자식은 세율이 되게 낮다. 그러면요? 생각해봐야지, 이제. 양도세와 상속세, 그 다음에 두 사람 간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세율,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좋다, 나중에 주는 게 좋다. 이런 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주제입니다, 여기서. 그게 좀 어려워요, 그거에 어려워. 에세트 플래닝에서, 나중에 이제 에세트 플래닝도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1번 챕터로 오시게 되면, Concentrated Singles Position 한 게 있어요. 자, Concentrated Singles Position 되게 중요합니다. 이 챕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이 전부 다 High Net Worth Individual 있잖아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자, 부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금수저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날 때부터 있잖아요. 그죠? 뭔가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요, 자수성가해가지고서는 뭔가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기업에서 진짜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되게 있잖아요. 그죠? 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사장지대까지 올라가가지고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은 그런 탑 이그제큐티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고, 주로 보면. 이해되셨나? 자수성가해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돈 벌었다. 그 사람 뭘 들고 있을까요, 이제? 그 사람 재산의 대부분은? 그 회사지 뭐, 그 회사.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회사 이만큼 키워놔서 그게 자기 재산이라고. 그 회사에 대한 주식, 그 회사를 들고 있다는 건 뭘 들고 있다는 이야기요? 자사주를 다 들고 있다는 얘기지. 이 회사 내 회사야라는 거. 자, 그러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주로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가지고 재산을 한번, 재산 목록 한번 써보세요, 하게 되면. 집 하나 있고, 회사 주식 잔뜩 가지고 있고, 뭐 이럴 거라고, 이제. 이해되셨나? 포트폴리오가 싱글 레셋 포지션이지. 자, 그 다음에 탑 이그제큐티브에 올라간 사람, 제가 어제 한번 이야기 했나요? 탑 로열티 이펙터 보이자. 그럼 뭘 들고 있어야 되지? 자기 회사 주식 엄청나게 들고 있지 뭐, 자기 회사 주식.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고객들이 기본적으로 하이 넷워스 인디비주얼이고, 이 사람들이 뭘 들고 있을 거냐면 대부분 컨센트레이트는 싱글레스 포지션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사주입니다. 자, 그러면 컨센트레이션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볼까? 어떻게 매니지먼트 해볼까? 그게 여기 주제입니다. 11번 주제. 이 11번 챕터의 주제가 파생상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11번 주제. 자, 이 11번 주제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 챕터 11번 챕터가 바뀐 지가 한 3년쯤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로우 코스트 베이시스라고 해서 취득할 때의 취득 단가가 굉장히 낮은 자산을 갖다가 지금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 자수성가한 사람들, 취득 단가 거의 없어. 자기 주식 들고 있는데 되게 로우 코스트 베이시스라고요. 코스트 베이시스가 되게 낮아. 처음에 취득 원가가. 근데 지금은 기업이 되게 커졌으니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 로우 코스트 베이시스라는 주제로 이게 한 챕터가 들어와 있다가 이 챕터가 확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내용으로. 바뀐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지금 한 3년. 자, CF협회에서는 주제를 바꿨다. 그러면 시험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바뀌었을 때 있잖아요. 이거 시험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라고 했는데 그 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프게 문제들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꾼 챕터가 들어오게 되면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제 나올 확률이. 그리고 그 다음에 12번 챕터에 있어요. Risk Management for Individual이라는 게 있는데, 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뀐 챕터가 있으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어요. 주제 자체는 같지만 가져온 그 저널이나 가지고 온 텍스트가 다른 데서 있잖아요. 그죠? 바꿔치기 한 게 있습니다. 바꿔치기. 옛날에는 이 사람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사람 책으로 바꿨어. 교재를 내용을 이렇게 바꾼 거야.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오는 12번 챕터가 올해 바뀐 겁니다. 그 이전에는 휴먼 캐피탈이라는 이름은 나 있어요. 휴먼 캐피탈. 휴먼 캐피탈이 주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제는 휴먼 캐피탈 주제예요. 주제인데 근데 내용은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바뀌었어요. 자, 작년하고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지. 이제 우리가 시험 넣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이야기야,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챕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12번 챕터 중요합니다. 자, 이거 새로운 챕터다. 완전 새로운 챕터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거 관심 되게 많이 갖자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오케이. 자, 메인 프레임을 형성하는 챕터가 8번 챕터라고 했잖아요. 8번 챕터는 every detail을 알아야 돼요. every detail을. 그리고 8번 챕터와 관련해서만큼은 제가 좀 권고를 드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는 같이 안 할 텐데 나중에 스터디 그룹을 하시게 되면 8번 챕터와 관련해서는 좀 시간을 드리더라도요. 커리큘럼 북을 보세요. 커리큘럼 북을. 그 커리큘럼 북이 8번 챕터가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 되게 커리큘럼 북의 내용 자체가 되게 길어요. 8번 챕터가. 보다 보면 되게 심질납니다. 언제 끝나나 싶다고요. 계속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커리큘럼 북은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인거 패밀리라고 나와요. 인거 패밀리. 인거 패밀리라는 하이 넷워스 인디비주얼에서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굉장히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뭔가 기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근데 기업을 일으켰는데 그 기업을 갖다 매각을 했어. 자기 회사를 갖다 매각을 하고요. 매각하니까 갑자기 돈이 와장창 많이 생겼지, 이제. 돈이 와장창 많이 생겼으니까 그 돈을 갖다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있잖아요. 투자하면 될까요? 라는 IPS를 작성하는 그 스토리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 되셨나? 인거 패밀리 케이스가 되게 깁니다. 근데 이거 꼭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수잔 페어팩스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케이스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길게 나가 있고, 요거는 짧습니다. 수잔 페어팩스는. 두 가지 케이스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는 비교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커리큘럼 꼭 보시라고. 혼자 보면 되게 지루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같이 있잖아요. 스터디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같이 좀 상의하면서 이렇게 보시라고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요거 두 개를 보시게 되면 IPS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림이 다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교재는 스웨트 노트는요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있잖아요. 그죠? 아주 써머리 해가지고 요 이름들 다 빼버리고 그냥 기본적인 어프로치 요렇게 하는 겁니다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커리큘럼 북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커리큘럼 북을 꼭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8번 챕터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북 꼭 여기는 같이 한번 보시라고. 오케이?
나머지 9번, 10번, 11번, 12번 챕터는요, 그 일종의 사이드 메뉴 같은 거예요. 사이드 메뉴. 이 사이드 메뉴 중에서 이번에는 뭐가 올라올지 몰라. 메인 메뉴는 8번이야. 사이드 메뉴가 뭐가 올라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사이드 메뉴가 또 되게 무게감 있는 것들이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근데 한 번씩은 다 나왔어요, 지금. 이건 나올만해, 이건 나올만해, 이건 나올만한 것들이 한 번씩 다 나왔다고, 이제.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제 로테이션 한번 돌아서, 이번에는 그럼 뭐가 나올 차례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엔 뭐가 나올까? 새로 바뀐 거 있다며, 12번 챕터. 그래서 12번 챕터가 되게 중요하고, 가장 최근에 바뀐 게 11번 챕터니까, 11번과 12번 챕터는요, 신경을 되게 많이 쓰자. 오케이? 학원 강사 같아 보이나요? 학원 강사의 미덕은 합격이 높아. 합격을 많이 해야 돼, 합격을. 그리고 굉장히 좋은 강사는요, 한 번 보고 다시 안 보는 강사가 제일 좋은 강사예요. 올해 보고 또 보고, 내년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그런 강사 좋은 강사 아니라니까. 한 번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 절대로 안 보는 강사. 자, 교재로 가서 본문으로 봅시다, 이제. 페이지 1페이지, Managing Individual Investor Portfolio라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IPS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IPS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관 IPS가 있어요. 개인 IPS는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면 됩니까? 라는 걸 갖다가 일종의 투자 지침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 IPS는 기관들의 특성에 따라서 각자의 IPS가 조금씩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IPS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IPS는 저하고는 공부할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거고, 저하고 하는 거는 개인 IPS만 같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비중으로는 개인 IPS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비에빌 파이낸스하고 개인 IPS 합쳐가지고요, 많이 나올 때는 35%까지 나와요. 전체 100% 중에서. 그러니까 비중이 대단히 높은 비중이에요. 이거전 포커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것만큼요, 증승도 많이 드러났어요. 스웨트에서. 저기 1번 봅시다. 1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Be familiar with and understand the large number of potential issues.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많아. 뭐가 놀지 모르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that might apply. 근데 그게 다 어디에서 응용이 되는 거냐면, in a given situation. a given situation. 하나의 시츄에이션처럼 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딱 등장을 해요. 그 시나리오 속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숨어있는 이슈들이 막 있습니다. 숨겨놓은 이슈들이.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2번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오른쪽 끝에 CFA Institute says that Level 3 exam is unique in requiring a high level of judgment. 근데 굉장히 많은 수준의 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는 판단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PS를 갖다 작성을 하게 되면요, 이 고객한테 맞는, 그러면 오케이, 당신이 이 고객한테 이 고객의 목표 수익률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이 부분이 통제가 돼야 되는 거고, 제약 조건은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뭐 그런 제약 조건을 다 감안한다면, 자, 보기로 내가 모델 포트폴리오 5개 보여줄게요.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IPS 적합한 게 뭔 겁니까? 라고 고르라고 합니다. 고르라고. 그게 1번, 2번, 3번, 4번, 5가지 이제 그 모델 포트폴리오 주게 되면, 그 중에서 내가 보기엔 3번이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작성한 IPS에 따르면 그 3번을 골랐어요. 그 3번을 고르면 반드시 뭐가 나오면 justify your answer. 왜 당신이 3번을 고른지를 옆에다 쓰세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좀 더 심하게 나오게 되면 3번은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이 되지 않는 이유도 거기다 쓰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3번인지를 판단하는 게. 그 판단하기 위한 모든 실마리가 다 어딨냐면 IPS에 다 있습니다. 그 IPS에 따라서요, 그걸 갖다 이제 뭐 판단하고 쓰시면 돼요. 나중에 그 뭐 공부하시면 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3번에 네 번째 말이 있지. 네 번째. However, 다음에 the exam has required candidates to construct an IPS. 자, 투자 지침서를 만들자. 고객을 위한 투자 지침서를 하나 만들고, IPS를 만들고, 그 다음에 and then use it. 그 투자 지침서를 활용을 하자. 무슨 목적으로? For portfolio selection. 이 사람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셀렉션하는 용도로 있잖아요. 그죠? 활용을 할 거예요. 거기까지가 문제의 한 세트입니다. 문제의 한 세트. 오케이? 자, 지금까지 공부했어요. 포트폴리오 한번 선택해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포트폴리오 있다. 어떤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상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다시 그거 제가 말하면 좀 그런가? 자, 포트폴리오 선택하려면 무슨 정보가 주어져야 될까? 무슨 정보가 주어져야 될까? 필요한 정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정보가 있으면 포트폴리오 선택할 수 있을까?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요.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 나왔어.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정보 있어야 돼요. 상품의 정보. 예컨대 에셋 클래스에 대한 정보들이 있어야 한다고. 에셋 클래스. 뭐 주식 1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에쿼티가 있고 도메스틱 에쿼티가 있고 그중에 라지 캡이 있고 스몰 캡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에셋 클래스들에 대한 정보가 쭈르륵 주어집니다. 자, 에셋 클래스가 이렇게 쫙 나오게 되면 그 에셋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정보는 뭐예요? 이 에셋 클래스에 투자하자라고 판단하기 위한 정보. 좋은 투자란 자, 투자의 가치는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동의하십니까? 투자의 가치는 기대 수익과 위험의 함수다. 동의하시냐고. 동일한 기대 수익에서는 위험을 낮추고 같은 위험에서는 기대 수익을 높이고 이런 거 선택하자.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일종의 도미넌스 프린시플이잖아요. 지배 원리에 따라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복수개가 막 여러 개가 남게 될 텐데 남아있는 남을 텐데 그 중에서 있잖아요. 그죠? 배제합니다. 같은 위험인데 이건 기대수익이 낮잖아요. 이거 배제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대수익인데 위험이 높잖아요. 배제해요. 그랬더니 서로 뮤추얼리 있잖아요. 그죠? 서로 컴패러블 한 것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배제되지 않는 것들이 남았다고. 이해되셨나? 그 두 중에 어느 거 선택할까요, 이제? 지배 원리에 따라서 있잖아요. 그죠? 지배당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집단이 이렇게 남았다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느 거 선택해요? 어느 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관계없는데, 그 둘 중에 만약에 지배당하지 않는 두 개가 남게 되면 이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요를 선택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고객의 프로파일입니다.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인가요? 봐야 돼요.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요, 이 고객이 가지는 자산을 봤더니 보니까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죠? 한 채가 큰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다고. 그리고 주어진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지배당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중에 1번 포트폴리오와 2번 포트폴리오가 서로 지배당하지 않는 포트폴리오인데 1번 포트폴리오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되게 높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오케이? 자, 2번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실까? 2번 하자. 왜냐면 기존에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다시 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는 거는 부동산에 집중률이 너무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고객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circumstances,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프로파일을 본 다음에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선택한 이유를 justify 하면 됩니다. 그게 다. 잘 이해되셔서? 필요한 정보가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셋 클래스가 주어져야 되고, 에셋 클래스가 주어지게 되면 이 에셋 클래스가 좋은가요, 나쁜가를 판단하려면 기대 수익과 위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 될 텐데, 기대 수익에 대한 위험에 대한 정보가 뭐뭐 줍니까? 기대 수익 뭘로 표현해요? expected return, 포트폴리오 expected return 줄 거고, 그 다음에 또는요? 그 다음에 위험은? variance 또는 standard deviation 줄 거예요. 자, 우리가 뭐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는가 하면 mean variance 프레임워크로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mean variance 프레임워크로 벗어나지 않았다고. 자, mean variance 프레임워크로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에요, 이제? 무슨 분포의 세상일까? normal distribution, 정규 분포의 세상이다. 정규 분포의 세상. 자, 이렇게 mean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요, 애널리티컬한 겁니다. 애널리티컬한 메소드. 시뮬레이션 따위 필요 없어요. 자, 그게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나왔던 그런 시험의 패턴이었어요. 그렇게 정보를 주는 게.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나게 되면 지금 말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형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베스트먼트 호라이즌이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 밸류의 분포가 이런 모양입니다. 분포의 모양을 주자. 근데 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라고 하게 되면 뭐만 주면 돼? 분포 모양이 정규분포라고 하면 뭐만 주면 되냐고? 평균과 표준 편차만 주면 되지. 분포의 모양이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표현하는 방법은? 까지 주면 좋겠지만 통계적으로 주진 않고 퍼센타일로 줍니다. 퍼센타일.
퍼스트 퍼센타일의 값이 얼마고 세컨드 퍼센타일의 값이 얼마, 이렇게 퍼센타일 값들이 주게 되면 이거는 이제는 퍼센타일 방식은 분포에 기속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퍼스트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고 세컨드 퍼센타일에 해당되는 값이 얼마, 그 값을 갖다 있잖아요. 계산하려고 하게 되면 뭘 해야 되나 이제? 그 값을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야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오케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는 문제의 패턴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이해됩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1번 할까요? 2번 할까요? 3번 할까요? 선택할 때 옛날에는 다 뭘 주냐면 기대 수익과 표준 편차만 주고 선택해보세요. 예컨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1번, 2번, 3번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많이 하시게 되면 1번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1%의 확률로 이 값이 되고 2%, 그 다음에 2% 확률로는 이 값은 되고 5% 확률로는 이 값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퍼센타일 값들을 갖다 이렇게 쭉 줘요. 그 중에서 당신은 1번 하시겠습니까? 2번 하시겠습니까? 3번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묻는다고 이제. 잘 이해되셔서. 그러니까 노말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쪽으로요 굉장히 많이 자꾸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로보 어드바이저 하고 계시지만 지금은 그 민밸런스 쪽도 물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냥 호라이즌 끝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겠군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들이 되게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현재 추세이기 때문에 그 CFA도 그로부터 자유롭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시뮬레이션 내에서는 결국 값을 갖다 분포 모양을 갖다 퍼센타일로 표시해서 준다고요. 그럼 그걸 보고서는요, 야 이게 제일 좋은 거군, 이게 안 되겠군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기 위한 클루가요 또다시 고객의 프로파일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이게 제일 좋아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게 기본 포맷입니다. 기본 포맷 8챕터에 넣는 기본 포맷. 오케이? 그게 그 3번에서 방금 이거 3번이구나. 페이지 1에 3번에서 둘, 넷, 네 번째 이거점에서 required candidate to consult IPS and then use it for portfolio selection. 포트폴리오 선택할 때 있잖아요. 그죠? IPS 나온 정보를 가지고 포트폴리오 선택을 해야 돼요. for portfolio selection은 그 생략되는 말인데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자, 4번에서는 그냥 봅니다. 모닝 세션의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the morning session is generally referred to as essay라고 한다. 오전에 하는 건 에세이 시험이다. 근데 사실은 에세이가 아니고 컨스트럭티브 리스폰스를 해야 되는 거다. 뭔가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딱 체계를 잡아가지고 리스폰스를 해야 돼요. 답을 써야 돼요. 중요한 거는 바로 다음에 넣는 말이 the key point가 되게 중요해요. The key point that should appear in your answer have been decided. 도대체 키 포인트는 뭘 써야 될까? 그걸 갖다 판단을 하자. 그 키 포인트가 빠지게 되면 써봐도 점수 안 나와. 키 포인트 꼭 써야 돼요. And your answer is evaluated strictly in terms of how well it makes and supports those points in a coherent fashion.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당신이 얼마나 잘 구성을 했나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있잖아요. 판단해서 점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연습하세요. 이거 키 포인트가 뭐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뭘 써야 되는 거다? 꼭 연습하시라고. 키 포인트는 말로 못 쓰겠다. 그러면 그림 그리셔도 됩니다. 그림. 안 되면 그림이라도 그리시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갖다 표현을 하면 돼요. 알고 있는 걸 보면. 자, 에세이 시험을 칠 때 보게 되면요. 되게 많이 이제 좌절을 하게 되는 게 머릿속에는 기억이 나요. 뭘 쓰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갖다 문장으로 쓰려고 하는 게 빨리 안 나와요.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는 이제 거기는 계산 문제와 관련된 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요. 분포 같은 거 그림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화살표 연결해가지고 요런 거야라고 그렇게 해서 답을 갖다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시라고요. 반드시 그걸 갖다 영어로만 쓸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영어로 구성이 빨리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이걸 어떡하지? 제가 데피니트리 장담하지만 시험장에 가지고 에세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게 정말 손대 못 되겠다. 감이 하나도 안 떠오른다. 이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이 있긴 있어. 이렇게 쓰면 되겠군. 감이 있다고. 근데 그걸 갖다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정말 머릿속에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트를 그리시든 뭐 표를 만드시든 뭘 하시든 간에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알고 있는 걸 표시를 하세요.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이 페이지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위에는 5번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좀 넘버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넘버링.
이 챕터도 크게 뼈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뼈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뼈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이분하게 있잖아요. 다 중요한 것처럼 제목들이 소타이틀이 달려져 있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분야에 뭐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1번 로마 숫자 1번이라고 합니다. 거기 1번이 Investor Portfolios and Risk Tolerance라는 거 있죠. 거기다 1번이라고 하세요. 1번 Investor Profiling and Risk Tolerance. 그게 로마 숫자 1번. 거기다 하나만 더 씁시다. Investor Profiling이란 말이 있잖아. 바로 위에다가 있잖아요. 좀 저 여백에다가 Situational Profiling이라고 씁시다. Situational Profiling. Situational. 인베스터 프로파일링 바로 위에다 시츄에이셔널 프로파일링을 쓰세요. 왜냐면 인베스터 프로파일링은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하는 건데 그 프로파일링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츄에이셔널 프로파일링이 있고 사이콜로지컬 프로파일링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베스터 프로파일링은 시츄에이셔널 프로파일링이에요. 자, 밑에서 소스 오브 웰스가 있는데 소스 오브 웰스에다 1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measurable wealth라는 게 있어요. measurable wealth에다가 2번이라고 씁시다. measurable wealth. 그 다음에 3번은 stage of life가 3번이에요. stage of life가 3번.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사인 오는 거는 넘어가고요. 페이지 5로 가세요. 이제 바로 5로. 5에서 investor psychology and personality type이라는 게 있어. 거기다가 로마 숫자 2번이라고 할까요? 2번이라고 하고 그 제목 바로 옆에다가 psychological profiling이라고 쓰세요. psychological profiling. investor profiling 종류가 두 가지야. situational profiling, psychological profiling 두 가지가 다 해야 됩니다. 다. 페이지 넘기셔서 6페이지에서도 investment policy statement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3번이라고 쓰세요. 3번 로마자 3번 IPS 넘어가서 8페이지 페이지 8페이지에 클라이언트 오브젝티브라는 게 있네요. 클라이언트 오브젝티브에다가 아라비아 숫자 1번이라고 하고요. 1번 그 밑에 나오는 게 리턴 오브젝티브라고 있어요. 이거는 괄호 1번이라고 합시다. 리턴 오브젝티브 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에서 risk objective라고 있죠. 거기는 괄호 2번, risk objective는 괄호 2번.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individual investor constraint가 있는데 거기는 아라비아 숫자 2번 쓰세요. 아라비아 숫자 그냥 2번, 괄호가 아니고. 그 아라비아 숫자 2번 쓰시고 바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 time horizon이라고 있잖아요. time horizon에다가 그러면 그거는 괄호 1번. 1번. 그 다음에 다시 15페이지에 tax consideration 이거는 괄호 2번. 그 다음에 16페이지에서 liquidity 괄호 3번. 그 다음에 17페이지 legal and regulatory factors 괄호 4번. 그 다음에 18페이지에서 unique circumstances 괄호 5번. 됐죠 이제. 이거 리턴 오브젝티브였고, 이거 리스크 오브젝티브였고, 이거는 TTLL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19페이지 보세요. 19페이지에 The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또 나왔지. 자, 거기는 4번이라고 합니다. 4번. 요거는 실습이에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실습해 봅니다. 이제 예제를 통한 실습. 다음 페이지 보면 예제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실습해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작성하는 게. 페이지 넘기셔서 페이지 27페이지 보세요, 이제. 2주에. 페이지 27페이지에, 거기, Strategic Asset Allocation 한 게 있어요. 거기다가 5번이라고 쓰고요. 5번 쓰고, 덧붙여서 Strategic Asset Allocation 한 다음에 옆에다가 있잖아요. 플러스하고, 괄호하고, 플러스하고, 플러스 asset location까지 씁니다. 그 strategic asset allocation에 되어 있잖아요. strategic asset allocation 하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플러스하고 asset location까지 쓰시라고.
asset allocation과 asset location은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로 오셔서 The Monte Carlo Approach to Retirement Planning이라는 게 있어요. Monte Carlo Approach to Retirement Planning. 거기다 그러면 로마 숫자 6번이라고 하면 되겠지. 6번. 자,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끝인데 잠깐 보세요. 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29페이지. 페이지 29페이지에 example 4가 있는데 example 4 바로 밑에 exhibit 1이 있어요. alternative portfolio allocation 이란 게 있고 거기 보니까 asset class weight가 예를 들어서 보니까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 D 포트폴리오 네 가지가 있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asset class가 왼쪽에 보니까 쭉 이렇게 나와 있다. 거기에 대한 투자 비중들이 A, B, C, D가 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나오기를 expected return이 나와 있고 expected standard deviation이 나와 있다. 오케이? 포트폴리오 선택하기 위한 정보 줬죠, 정보. 이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까요? 이게 아주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문제. 근데 요즘은 이제 요런 어프로치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요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6번이라고 넘버링 한 게 뭐였어요? 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서. 몬테칼로 어프로치. 이제는 좀 바뀌어서 몬테칼로 쪽으로 있잖아요. 자꾸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 정보도 어떤 식으로 줄 거냐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걸 갖다 했잖아요. 그죠? 뭔가 숫자처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판단하자 이런 쪽으로 갑니다. 이제. 나중에 IPS가 과목에 저랑 가지고 수업하는 게 다 끝나고 나면요. 그 IPS 특강이 있거든요. IPS 특강 할 때는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다 이거 하나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면 한 걸 한번 서머리 해가지고 한번 할 시간이 있어요. 3시간에 걸쳐서. 그때 가게 되면 많은 게 좀 정리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준다는 거지? 그거 기출 문제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아마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이거 끝나고 나면요. 이거 IPS 이 과목 끝나고 나면 한번 문제를 갖다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라고 문제를 한번 해볼 거라고요. 자, 앞으로 오세요. 맨 앞 페이지로 옵니다. 페이지 2페이지. 8번 챕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커리큘럼 북도 천천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겠어요. 베이직을 까는데 되게 중요하니까 그 커리큘럼 북도 한번 같이 보시는데 인베스터 프로파일링인데 리스크 톨러런스 봅시다. 우리 이제 레벨 2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리스크 톨러런스 두 가지 있습니다. 뭐뭐 판단해야 돼요? 두 가지 있지. 리스크 톨러런스는 위험의 감내 능력 판단해야 되는데 리스크 톨러런스라는 게 첫 번째는 willingness to take risk 요거 판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ability to take risk 판단해야지. 리스크 톨러런스는 요 두 가지 판단합니다. 두 가지 판단할 때 willingness to take risk도 아무런 말이 안 나오고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시나리오상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리스크 테이킹은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아무런 정보를 찾을 길이 없어. 그럴 때는 average입니다. average. 보통 그냥 평균 정도의 그런 윌링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 이렇게 이제 어쌔션 깔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루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되게 채권으로 무혐 채권으로 많이 지중되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전부 다 무혐 채권 들고 있어. 그러면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 이제? 조금 보니까 이 사람은 윌링스가 좀 낮은, 리스크 테이킹 윌링 낮은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클루가 주어질 때마다 있잖아요. 그죠? 한 낫치 다운합니다. 에버리지가 아니고 빌로 에버리지야. 오케이? 그 빌로우 에버리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걸 갖다 여러 개 주진 않아요. 보통 보면 한두 개 정도 줍니다. 한두 개 정도. 그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윌링리스를 판단할 수 있는 클루가요. 한두 개 정도 나와요. 그냥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냥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 일단은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빌로우 에버리지인가요? 정보가 줄 때마다 있잖아요. 그죠? 하나씩 떨어뜨리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뭔가 포트폴리오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얘는요. 그러면 이거는 above average예요. 이런 식으로요. 한 낫치 업 합니다. 위로 올라. 오케이? 판단해야 돼요, 그거는. 이거 두 개 다 있으면. 두 개 다 있으면.
자, 말로는 어버브라고 했는데 대단히 나는 이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미국 채권 엄청나게 들고 있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 국채 되게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투자시장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예금 안 하고요 채권 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버브라고 말해야 된다 아니면 빌로라고 말해야 된다. 그런 거는 빌로입니다. 빌로.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액션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그 사람을 말을 해요. 포트폴리오가. 그 포트폴리오가 말과 배치되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판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ability to take risk 있어요. ability to take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게 없어.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 그러면 얘는 그냥 average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클루가 심깁니다. ability to take risk는요 기본적으로 함수인데 이 두 가지 함수예요. 이건 아주 좀 객관적입니다. function of time horizon 하고요. relative wealth의 함수예요.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들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시간은 얼마나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이 함수입니다. 자, 뭐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면 중간에 꼬꾸라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니까 ability to take risk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아니면 돈의 문제예요? relative wealth는 ability는 거의 돈의 문제입니다. 돈.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 포트폴리오는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는 큽니까? 작습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중간에 빠져나가야 돈들이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 포트폴리오는 큰 건가요? 작은가요? 오케이? 이건 좀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 반면에 이거는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서브젝티브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판단하십니다. average냐 아니면 above average냐 이것도요. 클루가 주어져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타임 호라이즌이나 또는 부의 크기에 대한 정보들이 주어지니까 그걸 보고 above나요 아니면 below인가요 이런 것도 판단하시면 돼요. 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다 개별적으로 일단은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묻습니다. willing to take risk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ability to take risk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물어요. 시험 문제 진짜 묻는다고 그냥 그대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는요, 그 다음에는 overall로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인 그러면 risk tolerance는 어떻게 됩니까? 연서는 다시 average입니까? 아니면 above입니까? above average입니까? 아니면 below average입니까? 이거 물어요. 요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답해야 될 겁니다. 답해야 될, 요게 답이에요. 요걸 갖다 우리는 답을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High level of judgment. 판단이 되게 중요해요. 판단하셔야 된다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 리스크 톨러런스는 willing to take risk, ability to take risk 두 개를 갖다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독립적으로 다 분석을 한다. 두 개를 통합해서 있잖아요. 판단해야 된다. 오버롤 리스크 톨러런스가 있잖아요. average인지, above인지, 아니면 below인지 판단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이언스기보다는 아트예요. 아트. 왜냐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단이. 자,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 LOS 자체를 한번 보세요. LOS 자체. LOS 8A번을 보시면 discuss how source of wealth, measurable wealth, stage of life affect an individual investor's risk tolerance.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리스크 톨러런스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팩터가 지금 이게 세 가지 주어져 있네. 하나는 돈을 어떻게 당신은요 부를 창출하게 된 경위. 어떻게 지금까지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 만드셨나요? 부를 만든 경위, 소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measure of wealth. 자, measure of wealth는 되게 추상적 표현인데 이거는 measure of wealth는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작다고 생각합니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perceived wealth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가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얘기라고. 그 다음에 stage of life. 당신이 지금 어떤 인생의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이제 사회 출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리타이먼트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IP에서 영향을 줍니다. 한번 볼게요. 이 세 가지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 source of wealth, 그 다음에 measure of wealth, stage of life. 이 세 가지 판단하는 거를 situational profiling이라고 해요. 자, 밑으로 오셔서 source of wealth부터 봅시다. source of wealth.
현재고, 이게 IPS 호라이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는 이래요. 그 케이스를 보면 예컨대 처음에 딱 시작한 첫 문장에 존 F. K 이렇게 존 F. 케네디 칸마 그다음에 CFA 칸마 A portfolio manager over 무슨 financial advisory service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나와. 근데 얘가 has a client, new client,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그 클라이언트가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야라고 뭔가 이야기들이 쭉 나와.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그 존 F. 케네디 같은 CFA로서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시츄에이션 프로파일링을 하고, 사이클로지컬 프로파일링을 해서, 모델 포트폴리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라고 있잖아요, 그죠? 레코멘데이션을 할까 이야기예요, 할까? 자, 지금 고객이 왔는데, 현재 보니까 고객이 지금 뭘 들고 있는, 자기 현재 들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현재 들고 있는 자산. 그 자산을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인베스터블 포트폴리오. 인베스터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서는 요렇게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요런 끝까지 가가지고 리타이먼트 시점까지는 돈을 얼마를 불려야 되겠습니다. 뭐 예컨대 이런 목표가 있어요. 요게 하나의 IPS 호라이즌입니다. 이렇게 IPS를 작성하게 되면 이 IPS는 원 스테이지 IPS예요. 왜냐면 IPS가 스테이지가 하나밖에 없어. 근데 리타이먼트가 끝나고 나면요. 요 뒤에도 내가 이때 가면 내가 죽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죽을 거예요. 죽게 되면 뭐예요? 상속하겠지 뭐. 상속. bequest. 상속을 하게 될 텐데 자, 이게 상속을 하는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스테이지가 몇 개 있어요? 현재에서 출발해가지고 리타이먼트까지 원 스테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죽을 때까지 또 하나의 스테이지. 그러면 스테이지가 두 개잖아요. 그런 거는 멀티 스테이지 IPS입니다. 쉬운 거 어느 게 쉬워요? 원 스테이지 IPS가 훨씬 쉽지. 이건 옛날 문제예요, 옛날 문제. 그리고 문제가 대부분 전개되는 게 그 시나리오가 좀 파편적으로 전개가 되는데 시나리오가 첫 번째는 뭘 묻냐면 원 스테이지 IPS 딱 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타이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딱 다가온 거예요.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IPS를 갖다가 여기서 작성한 IPS를 갖다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이때 오게 되면 이때 작성한 IPS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 그대로 운영하면 안 되지. 얘는 리타이먼트 했으니까 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IPS를 바꿔야 된다고. 자, IPS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까 뭐뭐 있었어요? 리턴 오브젝티브, 리스크 오브젝티브 이런 것들이 쭈르륵 다 있었잖아요. 이런 요건들이 바뀐 거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바뀌었을까요? 묻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리턴 당연히 바뀌었을 거고 리스크 오브젝트도 좀 많이 바뀌어서 윌링스도 바뀌어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묻게 되면 시간이 못 풀어.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게요.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중에 바뀐 게 뭡니까? 이런 것들 많이 묻습니다. 어떤 것들이 주로 제약 조건에서 바뀌었나요? 그리고 그 제약 조건 바뀐 게 여기는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조금 늘리는 요건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낮추는 요건이 되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해되나? 자, 이거 인베스트블 포트폴리오를 파악하는 거, 이 포트폴리오 소스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파악하는 게 그게 소스 오브 웰스입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요 돈이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지금까지 요 돈을 축적했나요를 판단하는 게 소스 오브 웰스라고. 그러니까 인베스트블 포트폴리오의 형성 과정을 갖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generally wealth is created either actively through entrepreneurial activities or passively. 액티브하게 있잖아. 이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패시브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액티브와 패시브는 그 포트폴리오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장하고 비슷하게 가서 내가 형성했던 패시브.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하고 다르니까 액티브. 이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또는요, 좀 소극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 거, 예컨대 엔트로프로니얼 어프로치. 내가 자수성가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돈 벌었어요. 라는 거, 사업해가 벌었어요. 엔트로프로니얼 하게. 그런 것들은 액티브 한 거고, 그 다음에 패시브한 거는 오랫동안 저금해가지고 저축 월급 받아 조금 저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 돈까지 모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패시브합니다.
자, 거기서, 거기 두 번째 문장 부분입니다, 잠깐. Passive wealth might come from. 패시브하게 돈을 갖다 모은 거는 그 원인이 주로 어디 있는가? inheritance. 이거 자기가 모은 거예요? 아니지. 유산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기가 뭔가 액티브하게 해가 받은 게 아니라고. inheritance. 그 다음에 windfall. 복권 맞았어. 로또 같은 거 맞았다고, 로또 같은 거. 맞아가지고 갑자기 있잖아요. 이제 뭔가 돈이 있잖아. 뭐 행운으로 돈이 확 뭐 생겼어요, 이런 거. 이것도 지가 뭘 열심히 엔트로프로널 어프로치 해가지고 돈 번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or through the long, secure employment and the conservative investment. 오랫동안 직장 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조금씩 돈을 이렇게 쌓아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패시브 합니다. 패시브. 자, 그러면 인헤리턴스 나왔다. 뭐라고 생각하자고, 그죠? 패시브하게. 인헤리턴스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나리오에 자주 등장합니다. 인헤리턴스가 나오는 순간 패시브하다 생각하세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the manner in which an individual has accumulated wealth provide a clue about 저기 오른쪽 끝에 willing to take risk. 이 사람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형성해왔나요? 이걸 판단하는 게 어떤 실마리를 준다. 이 사람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의지가 얼마나 있나요를 판단하는 데는 실마리다. 자, 그러면 질문. source of wealth는 리스크 톨러런스 중에서 뭐를 판단하기 위한 실마리다. willing to take risk 아니면 ability to take risk. willing to take risk. 옆에 써놓으세요. willing to take risk라고. source of wealth 옆에다가 willing to take risk를. 자, active wealth creation을 했다. 액티브하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나온 게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ial activity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 벤처 캐피탈이나 또는 자수성가형의 사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돈을 갖다 번 거예요. 자, 자수성가형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는 무슨 리스크예요? 무슨 리스크에 봉착을 하게 되나? 자수성가의 사업을 하게 되면. 비즈니스 리스크에 봉착하게 되지, 비즈니스 리스크. 자, 비즈니스 리스크하고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는 똑같은 의미다. 맞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반드시 엔트로프로너로 내가 돈을 왕창 벌었다라고 해서 그럼 투자도 당신이 선물 옵션 이렇게 과감히 투자하시겠네요? 안 그렇다니까. 그래서 엔트로프로니어라고 하더라도요. 판단하셔야 되는 게 엔트로프로니어 한 사람은 비즈니스 리스크를 갖다 테이킹한 사람이고 인베스트먼트 리스크는 another story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엔트로프로너이기 때문에 윌링 스테이크가 너무 높아 이렇게 말하게 되면 답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문장 끝에 보시게 되면 the method of wealth acquisition can lead to different attitude toward investment risk. 그러니까 investment risk하고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요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the bottom line is that when someone is classified as an entrepreneur, it may indicate above average. may 동그라미 치세요. may 이럴 수도 있어요. above average 이럴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you must 동그라미 치세요. must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윌링 스테이크 리스크 높다라고 바로 판단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must. However, be careful to look for statement or actions that confirm the assumption or might indicate otherwise. 자, 엔트로프로너라고 했으니까 내가 머릿속에 처음부터 뭐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 사람은 윌링 스테이크 리스크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갖다 실제로 입증해주는 스테이트먼트를 찾거나 거기서 또는요 포트폴리오를 째려봅니다. 그 포트폴리오 봤더니 야 진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하게 되면 above average야 이제. 이해되신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 보시게 되면 willings can be indicated by both statement and actions. 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실마리가 statement에서 나오고 action에서 나와. 어느 게 먼저 돼야 된다고? 액션이 돼야 된다니까 액션이 먼저예요. 액션이 대표적인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무슨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액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3페이지에서 passive wealth creation 있네. wealth acquired through windfall or inheritance. 자, windfall or inheritance. windfall은 뭐 갑자기 복권 같은 게 맞은 거고, inheritance는 뭐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해서 돈 받은 건 아니야. could indicate the lack of knowledge lead to the discomfort with making investment decision. 자, 이 사람들은 갑자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돈을 운용을 해야 할까?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요, 뭔가 lack of knowledge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돈을 자기가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형성된 돈은 아니니까. 그래서 these individuals may have below average willingness to tolerate risk.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가정 들어갈 거냐면 windfall이나 복권 맞았어요. 라든지 또는 인헤리턴스 받았어요 하게 되면 부의 형성 과정을 자기가 참여했다고?
전혀 안 했어.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요, 뭔가 아는 게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뭐 알 수 없으니까 빌로우 에버리지다. 일단은 위험을 딱 과감히 테이킹하고자 하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다. 빌로우 에버리지다 판단합니다. 자, 복권 맞았어요? 복권 아니지. 로또 맞았다. 좀 다르긴 한데, 또는 아버지로부터 유산 물려받았다. 유산 물려받게 되면, 그거 잃게 되면 자기도 똑같은 돈을 갖다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돈만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can have a strong desire to protect it. 그래서 이걸 갖다 좀 프로텍션 하고자 하는 강한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러분 복권 맞으면 뭐 하시겠어요? 나도 꿈인데 로또 맞는 게 꿈인데 안 맞더라고 그렇게. 매주 로또 사요 저는 매주 로또 사고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53살의 나이에 내가 뭐 모험을 걸어봤자 무슨 모험 걸겠어요? 그런 게나 모험 걸어야지. 바깥에 나가서 치킨집 창업할 수도 없고. 로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요? 45 컨비네이션 6에 가능한 조합의 숫자니까 814만 150개 나와요. 조합의 숫자가 45개에서 6개를 골라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814만 150분의 1이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라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왜 그런 이레이션을 비해드렸어요? 하냐고요? 그럴 수 있는 희망의 한계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그런 걸 한다니까요. 50 넘어보세요. 뭘 가지고 희망을 걸겠냐고요. 지금 가서 창업할 수도 없고, 뭐, 남는 돈 있으면 얘 가지고 로또는 하나 사지 뭐. 지하철역에서 하나씩 사죠, 그냥. 그리고 그거 보면서 지갑에 넣어놨다가 그냥 흐뭇합니다. 이게 살아가야 될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리고 그 로또에 당첨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되면 뭐 하시겠냐고. 직장 때려치우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딴 거 한다? 아니면 조용히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이거는 부동산 이유로 이런 걸 뭐 사놓고 뭐 이런 게 한다. 답 뭐예요? 두 번째 합리적이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디다 건물이 조그만 빌딩이라도 하나 사놓고 그냥 그리고 직장 생활은 아무도 모르게 다니자 이럴 거라고. 자, 부동산을 샀다. 왜 샀나요? 돈을 날 투기하자 샀습니까? 아니면요? preservation 유지하자. 둘 중 답 뭐예요? protection 유지하자 이거.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뉴스에 나와. 로또 맞은 사람들이 말로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와. 그게 보편적이었으면 뉴스가 나왔을까요? 로또 맞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비참한 말로를 갑니다. 그게 있잖아요. 보편적 현상이었다면 뉴스가 나왔겠냐고. 안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은요, 다 어디선가에서는요, 다 프로텍션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있잖아요. 그죠? 잘못 저질러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로또 맞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요. 이렇게 뉴스가 돼서 나온다고. 그게. 잘 몰랐는데 지금까지 로또 당첨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는 다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조용히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프리저베이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뭐 이거 부동산을 해놨던가 뭘 하나 했던 해놓고 다 프리저베이션 하고 있을 거예요. 강한 열망이 있다니까 이거 잃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액션이 보여줍니다. 강한 열망이 있다는 걸. 돈 잃지 않는다는 거를. 다음 주에 제가 안 넣으면 로또 당첨된 줄 아세요? 자, 밑에서 an individual who has accumulated wealth through conservative consumption and savings over a lifetime of secure employment.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었다. 이 사람은요, 패시브 하잖아요. willing to take risk가 낮죠, 이런 사람도. 그래서 거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classified as having below average willing to take risk. 아, 패시브하게 그러면 자산을 갖다 형성한 사람은 below average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그렇게 딱 가정하고 가면 됩니다. 아, 가지고 있는 자산 봤더니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니까 다 뭐 있다고요, 지금?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이야. 전부가 다. 내지는 전부 다 자기가 저축해가지고 겨우 이만큼 말아놔서 하게 되면 willing to take risk는요, below average. 자, 그게 기본이라고.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 이제는? 한 낫치 업 할 수 있는 혹시 클루가 있나? 없나? 이런 거 찾습니다, 이제.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내가 투자하는 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해볼 거예요.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뭔가 그런 이야기 계속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willing to take risk가 조금 더 높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쉽시다.